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사회적 욕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인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 바로 조직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증가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직이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복지 개론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실천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적인 욕구가 좀 생소한 단어라고 느껴지시나요? 사회복지 개론에서 한번 살펴보았을 텐데요.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욕구는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 욕구가 발생되게 된 원인이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결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장애 발생, 그리고 산업재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이 양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 조직은 바로 사회복지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사회복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을 설치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용어가 바로 목적과 목표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목표는 바로 수단을 가리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급자가 있다고 봅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때 그 수급자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목적은 무엇이냐? 빈곤 탈피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빈곤 탈피, 그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이런 목표, 구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수립할 수가 있겠는가?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생계급여는 얼마에 한 번씩, 얼마씩 지급을 하고 또 현물급여는 어떠한 물품을 얼마에 한 번씩 지급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사회복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이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들이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앞장에서 설명했었던 사회복지 조직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구체적이고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다룰 수 있느냐? 바로 행정이라는 거죠. 행정의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행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용 자원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반해서 사회복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기 써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복지 조직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다루느냐. 사회복지 행정에서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래커는 제시한 것처럼 사회복지의 서비스의 질은 어떤 거에 크게 좌우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회복지 행정의 질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사회복지 행정의 질이 높아져야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런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앞장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클라이언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과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아우러져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회로부터 인가받은 책임성을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이 언제부터 증가하기 시작되었냐면요. 198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국가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투자가 증대되었죠. 투자가 증대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의 숫자가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이 증대되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도 증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증가하게 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연도가 바로 1987년입니다. 이때 바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죠.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민간의 영역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로부터 인가를 받았느냐? 바로 사회로부터 인가를 받았죠. 사회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나 공공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다 해야 하냐면 책임성이라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책임성을 이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시한 것처럼 사회복지 조직이 투입된 자원을 사용해서 얼마나 사회 문제를 예방을 했는가, 그리고 예방을 떠나서 또 사회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이것이 사회복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국가나 사회에 보여줘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책임성의 이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대된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복지재단의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 제도의 시행이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를 증대되게 만들었습니다. 민간복지재단은 언제부터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요. 1995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간복지재단의 종류들을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재단, 뭐 이랜드 복지재단, 뭐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이러한 다양한 민간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재단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죠. 그러면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프로포즈를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다양한 사업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간복지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인데 1995년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민간복지재단에서 아무 기관이나 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겠죠. 프로포저를 정말 체계적으로 작성한 기관에게 선정을 해주고 사업비를 주겠죠.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사회복지 행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복지 조직이 전문적으로 질도 높아졌고 그리고 행정도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민간복지재단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아무 기관이나 지원해주지 않죠. 신청사업, 배분사업,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프로포즈를 해서 선정된 기관에 한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대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기관에 평가 제도가 시행되었죠. 사회복지사들이 이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받는데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얼만큼 책임성을 다 이행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건데 사회복지 시설 모든 기관, 시설과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이행을 했고 또 사회로부터 인가받은 이런 책임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행정이 증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행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평가를 할 때 그 조직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또 후원금이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사업비나 뭐 후원 물품이나 기부금이나 이러한 재정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할 때 하나하나의 평가 항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때 대충대충 한 기관은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대된 원인을 보면은요. 사회복지 조직의 수가 사회적 욕구의 증가로 인해서 양적으로 증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수가 증대됐을 때 자원도 같이 증대가 되면 경쟁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원도 많고 클라이언트도 많고 조직도 많고 한다면 경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조직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데 반해서 사회복지 가용자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적 분위기가 고조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기관도 급증을 했고요. 자활후견기관 그리고 각종 비정부 조직이 출연을 했습니다.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 기관에서 그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 재단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사업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에도 모든 사회복지 조직에게 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몇몇 조직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각축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복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제도가 생겼죠.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에 시행이 되었죠. 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법률은 제정이 되었죠. 2007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운영을 했었는데 2008년부터는 노인 요양시설은 장기 요양 기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끔 바뀌었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 수급자의 숫자에 따라서 기관이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2008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노인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런 경쟁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과거의 어떤 관리 기법만을 가지고 살아남기는 힘들게 되었죠. 그래서 현대적인 관리 그리고 현대적인 경영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까지는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왜 증대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필요성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이 6글자에는 사회복지의 단어와 행정이라는 단어 두 개가 만나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생겼죠.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앞서서 설명을 했었었죠.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국가의 제반, 제도나 실천을 사회복지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행정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구체적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행정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입법작용 그리고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을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은 정부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인 가치나 공익을 추구하고 배분하기 위한 활동을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가치나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행정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행정은 바로 앞에 클라이언트가 주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조금은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사회복지 행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바로 정책 전환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정책 전환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할 때 키워드는 정책 전환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그 경험을
다시 정책 수행에 반영하도록 제의하는 양방향의 과정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폴리시는 정책이죠.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인데 이 화살표가 투웨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죠. 어떠한 법률, 어떠한 정책이든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개정이라는 걸 하죠. 사회복지사업법도 1970년에 제정이 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죠. 그러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겠습니까? 바로 이 정책을 실행을 했죠. 그러면 이 실행을 했을 때 경험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클라이언트들이죠. 클라이언트들이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 정책을 수혜를 받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어떠한 부분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은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나의 삶의 질이 더 낮아졌다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국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건의를 합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의 정책을 쭉 만들었는데 우리는 1부터 5까지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들이다. 그런데 6부터 10까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제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6부터 10까지는 어느 정도 다르게 한번 개선을 한번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시다. 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개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광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광의 사회복지 행정은 키워드가 정책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키드네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직의 성패는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장려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기관은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국가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긴 했는데 점점 이 정책이 그렇게 많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점점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점점 축소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사회복지 조직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이런 성패가 이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책 전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광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키드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 담당자가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적인 개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으로 보는 입장이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광의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할 때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책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은 좀 더 미시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패티가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를 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실천은 누가 수행을 합니까?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가 수행을 하는 거죠. 관리자가
그 조직에서 설정한 다양한 가업들이 있는데 이런 가업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이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협의의 개념이라고 패티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영역들은 보면은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러한 것들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90년대까지는 사회복지학과에서 과목 자체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배우지 않죠.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배우고 있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대상자에 따라서 서비스를 구체화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제공해 주는 거, 집단에게 제공해 주는 거, 아니면 지역사회에 제공해 주는 거, 이러한 원조 기술로 파악한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기억할 수 있겠고, 이 원조 기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존재합니다.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사회복지 조직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는요, 바로 조직 내의 조정과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왜 존재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조직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조직도를 보면은 기관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죠. 그리고 중간관리자, 다른 사무국장 아래 팀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선임사회복지사, 또 신입사회복지사, 여러 조직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구성원들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로 협력이 잘 되어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를 할 때 이런 조직 내 조정과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도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하는데, 누가 이 조직 내 조정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스테인이 이 세 번째 관점을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조직이 체계화된 조정과 협력 활동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스테인은 정의합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은요, 오로지 조직 내부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이 협력 활동이 강조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첫 번째, 광의 사회복지 행정이었습니다.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정책 전환, 기억하라 그랬죠. 두 번째, 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의 정을 패티가 했는데 사회복지 실천을 키워드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인이 정의한 건데 조직 내부적인 특성을 강조한 거, 조직 내 조정과 협력을 강조한 정의가 세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를 제시를 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체계화된 조정과 협력 활동을 통해서 설정된 조직의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그런데 전환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다양한 개입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일반 행정이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 공통점은 무엇이 있냐면요. 문제 해결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행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앞서서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를 설명을 할 때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이 단어는 사회복지와 행정이 결합되어서 사회복지 행정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행정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었는데 그 행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첫 번째가 문제 해결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확인을 했으면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까 계획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을 수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수행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일반 행정도 사회복지 행정도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내포하고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은 공공의지를 실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 조직에게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공공의지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복지 조직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조력하는 과정을 요구를 합니다. 일반 행정은 조직 내에서 개인과 집단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조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행정도 사회복지 행정도 각각의 목적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어떤 조력들이 없으면 이룰 수 없겠죠. 네 번째로 자원동원 및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통점은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이 일반 행정이 기본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부터 E까지 첫 글자를 해서 포스코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P는 플래닝이죠. 바로 계획부터 마지막 평가까지 이러한 과정이 그러니까 행정의 과정인데 우리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과목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죠. 이런 행정의 기본적인 과정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에 해당되는 거, 계획에 해당되는 거, 목표 설정, 그리고 가업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O는 바로 조직 구조를 설정을 하고 바로 가업의 할당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O는 조직이고요. 이 CO는 바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직과 조정을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CO는 무엇을 의미하고 바로 이 조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O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P부터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학생분들이 다 하나씩 읽어보시고 각각의 단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사회복지행정은 조직 내 인지된 욕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지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반 행정은
전체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조직은요, 인지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복지 조직은요, 가용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전체 국민들에게 다 줄 수가 없어요. 특정 대상에게밖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데, 바로 인지된 욕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충족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요, 형태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어떻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죠. 예로 제시한 것이 상담인데 상담이 손으로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죠.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즉시성과 소멸성이 있어요. 프로그램 제공하면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지죠. 그리고 비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격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 산출하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의 어떤 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두 번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차이점은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 지식을 초월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행정의 어떤 지식보다는 그 위에 그거를 초월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 이사회가 그 활동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일반 행정에서는 업무에 따라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담당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이사회가 집행을 하지만 일반 행정은 중앙 아니면 지자체 이렇게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요. 사회복지 행정은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한 활동이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행정은 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죠. 사회복지 행정은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한.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로 잰 듯한 법령에 탁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점은 사회복지 행정과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에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다 지고 있느냐? 바로 전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성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 행정의 행정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은 바로 지역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요, 사회복지 조직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성을 사회복지사가 발휘해야 하고요. 또한 이 발휘되는 전문성도 인정을 받을 때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은 전 구성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표 달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일반 행정가는 일반적으로 최고관리자가 수행을 하죠. 지극히 일반 행정은 이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사회복지 행정도 관료제적 특성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사회복지기관은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리고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 보면은요, 기관장 혼자 회의하지 않죠. 모든 사회복지사 전 직원들이 다 회의를 해서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마지막 평가까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고 관리자나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직급까지 해서 수행을 하는 경우 그냥 지시를 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런 하급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